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에 오는 것들에 대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공동체 소유와 시민 자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대략 공동체 소유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 자산화는 하드웨어로서의 공간, 휴머웨어로서의 주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서의 컨텐츠나 프로그램이 서로 공유되어 지역사회에 회복력을 강화하고 주민 자치를 실현하여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자산의 공간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게 아마 공동체 소유와 시민 자산화를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다음에 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 이런 시민 자산화의 가능성들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어떻게 보면 공간의 질과 그리고 안정성이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 우리들의 어떤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모두 함께 사는 그런 어떤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파트가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근처에 있는 아마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2005년, 4년, 5년 이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철거가 대부분 되고 마지막 남은 한정식 식당이었던 제 단골집이기도 했었던 곳이 사라지기 직전에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맨 왼쪽이 원래 있었던 마을이에요. 한 45채 정도 되는. 아마 추정컨대 1960년대에 지어졌던 도시형 한옥의 하나의 경사지에 지어진 마을이 철거가 되고 오른쪽이 이제 이 자리에 쓴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경사지에 저렇게 45채 정도 되는 한옥이 이렇게 그 앞집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돼 있던 게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아래가 사진이 이제 철거된 사진이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게 18층짜리 이런 한 동짜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특히 이제 아파트촌들, 강남 3구 그리고 아파트의 평당가가 높을수록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그 득표수가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이렇게 커지는 정비례에서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들이 이렇게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이름이기도 한데 프랑스 지리학자가 자신의 이제 박사 논문에서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의 현상들을 전 세계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저는 도시는 장소들이 갖고 있는 차이의 미학을 가질 때 우리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시를 찾아다니고 여행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차이의 미학의 근거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라는 거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갖고 있는 곳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욕망의 도시나 자본의 도시나 소유의 도시처럼 지금 현재의 가치에 의해서 예전의 장소들의 가치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현재화되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과연 시간여행자의 도시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본과 그 자본에 의해서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제도권 아까 말씀드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들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소위 이제 건축가 없는 건축 그다음에 혹자는 반란의 공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의 토레다비드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1992년도에 이제 데이비드 브렐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도시의 거대한 복합 개발을 추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93년도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94년도에 베네수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건물이 비게 방치돼 있죠. 골조만 이제 들어선 상태에서. 그런데 2007년도에
카라카스에 대홍수가 생겨나면서 소위 이제 바리오라고 하는 도시 저도주 중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빈민촌들이죠. 거기가 홍수로 인해서 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이런 빈집, 관공서 이런 데들을 이제 불법 점유해서 자신들의 삶터로 쓰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그 당시 베네수엘라의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어떤 반미 대중주의 가지고 이런 빈민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도시 불법 점유 같은 것들을 합법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건물에 2007년도에 소위 이제 도시 빈민들이 바리오에서 삶터를 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카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2015년도에 결국 모두 다 이제 퇴거가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략 한 3,500명 정도가 공동체, 그래서 주거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요. 이들이 그래서 정식 등록을 받아서 베네수엘라의 추장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략 한 750가구가 살게 됐는데, 골조만 돼 있던 것들을 오른편에 보시면은 뭐 자신들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걸 이제 DIY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혹은 아키텍처 without architect, 건축가 없는 건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건축 분야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프리츠커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의 건축가가 처음으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게 됐고, 이 건축가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어떤 삶의 공간들을 만드는 건축 행위에 함께하고 그게 공동체성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최근에 프리츠커상이 계속 지역에서 발굴해서 수상자로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런 이제 변화된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뭔가를 이제 자신들의 어떤 공간의 권리들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제도화해서 과연 그렇다면 사용자가 자신들의 공간에 대한 어떤 주체로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이제 의사결정의 민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저희 분야에서 쓰는 용어 중에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약간 임기응변식의 도시계획,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도나 뭐 이런 계획 결정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보셨겠지만은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이 2006년도에 관광객 연간 방문객 수가 100만 명 정도인데 2016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주 한옥마을이 문화부의 이제 지역 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 특별법에 근거해서 광주가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문화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문화도시 지정이 되니까 다른 도시들에서 이제 좀 반발이 생겨서 부산, 경주, 전주, 공주 부여가 추가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 중에 전주가 1조 7천억 원이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투입이 됩니다. 그 김승곤 박사가 이제 저랑 한번 북촌 문화포럼의 발표를 같이 한 때 분석을 했던 건데,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의 블로그를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긁어 모았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이죠. 단어들을 가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부터 2015년 동안에 한 10년 넘게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남긴 후기에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문화도시로 인해서 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확 늘기 시작한 즈음이죠. 그때부터 급증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급증한 단어들 5개가 만두, 줄, 아이스크림, 먹거리, 맛집이죠. 전통 문화도시의 성과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험하는 게 만두, 줄, 아이스크림, 먹거리, 맛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블로그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 급감한 단어들이 5개가 있는데 그게 문화사업예술 학인당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은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된 그러면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의사결정은 올바랐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문정성시나 중기청에서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라고 해서 2001년부터 12년 동안에 3조 5천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전통시장 전체 매출은 40조에서 20조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개소수도 감소하고 점포수도 급감하고 빈 가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가 왜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택티컬 어바니즘의 도시광장의 사회실험이라서 의사결정의 민주성의 어떤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도시를 공간을 바꿔보자라, 특히 공공공간을.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정주차제나 도로에 있는 이제 소위 요금을 내는 주차 구역이죠. 한 구역. 그래서 파크앤파킹이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을 위한 조그만 포켓파크로 바꿔보는 다양한 어떤 도시 실험 같은 것들이 여러 도시에서 많이 있고, 또 주말에 도시를 아예 차단하고 도시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거기를 놀이터나 공원으로 줘서 일시적으로 점유해서 그것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들이 도시를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DIT 어바니즘, Do It Together 개념이 등장을 해서 Do It Together 어바니즘이라는 개념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시민 자산화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될 텐데요. 여기는 노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 노테르담에 가면은 리히트징겔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공중 보행 육교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건축가 두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노테르담 중앙역의 뒤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길이 지나가고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주민들의 보행이 굉장히 어렵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낙후되게 된 그런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2011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근거는 이 친구가 이제 자신이 입주한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근 지역이었는데 임대료가 싸니까 여기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건물이 한 3분의 1 정도만 차 있고, 자신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도시가 자본에 의해서 재개발되는 것보다는 도시의 공공공간의 활력을 키워가지고 재개발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장소들을 살려서 도시가 점진적으로 삶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올바른 도시개발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사무실이 임대료가 싼데 여기 같이 입주해서 우리랑 뭔가를 도모해 볼래? 라고 신문 광고를 내고, 그래서 Are you looking for space라는 광고를 내서 여기에 이제 건축가나 디자이너나 여러 가지 생태환경 실험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입주를 문의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로테르담의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전체 큐레이터를 맡아가지고 로테르담 시에 실제로 그 보행 육교가 만들어진 곳은 바로 이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건물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건데 요 자신이 입주한 건물 주변으로 공공장소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건가라는 프로젝트를 로테르담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니까 공공장소들은 뭔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보행 육교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행 육교를 하기 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도시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가구만이라도 설치를 해놓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주말에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자본이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도시를 바꾼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시의원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I make 로테르담 슬로건을 걸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행 육교를 만든 곳은 자신이 입주한 건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행 육교를 공중에 난 세 군데를 연결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원래 이제 기차역이
폐역이 돼 있던 방치된 곳이고 여기는 방치된 공공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곳을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건물이었는데 세 곳을 연결하면서 이 세 곳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바꿔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철길에 의해서 가로막혀져 있고 거대한 도로에 의해서 단절돼서 주민들이 육교를 좀 놔달라라는 민원을 계속 넣기도 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30년 정도 걸린다. 여기에 이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하려면 3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주민들이 30년을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가 직접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아이메이크 로터담을 제창했던 건축가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돼요. 부재를 목재로 모금을 합니다. 25유로, 125유로, 1250유로 이 세 가지 부재를 기부를 받아요. 기부받은 걸 가지고서 육교를 만듭니다. 처음에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모이니까 이 건물에 구멍을 뚫고 뒤로 연결해서 앞부분에 이걸 만들어내고 이걸 또 신문에다 냅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우리가 이 도로를 육교가 건너가려면 또 여러분들의 모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또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건넙니다. 도로를 건너서 이제 모금한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시의회 의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30년 걸린다고 하는 시 정부가 태도를 바꿔서 결과적으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도시재생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보행육교 주변의 도시를 재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시가 바뀌니까 이제 200호, 3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들이 추가로 생겨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바뀌니까 자본에 의한 낙후된 지역들이 자본에 의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게 되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 자산화라는 거는 자본에 저항할 수 있는 생활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부자들은 여기 보면 다 이름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나무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교가 만들어져서 프로젝트들이 주변 지역들을 재생하게 되고 옥상을 이렇게 생태 옥상으로 만들고 상부에 베지테리언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운영하게 되고 폐역은 이렇게 아랫부분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주택이 들어오는 로컬샵들이 들어오고 위에도 공원으로 조성되는 이런 변화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게 꼭 재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DIT 어바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실제로 하는 이런 일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 어젠더죠.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정책 과제,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글로벌 어젠다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삶의 로컬 차원에서 이걸 실천할 것인가 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헤도니스틱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헤도니스틱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재밌으면서 뭔가 진지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무 어렵게 하거나 일부러 내 삶을 뭔가 태도를 바꿔서 실천해야지 가능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즐겁게 하는데 그게 글로벌 어젠다의 진지함 같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이런 DIT 어바니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민자산과 공동체 사회적 개발을 위한 과제는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신탁법을 개정하려고 저도 뭐 TF에 들어가가지고 변호사들이랑 같이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체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그리고 사용권 신탁의 개념도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동체 자산과 공동체 소유 개념의 사회적 인식을 좀 더 높여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휴시설이죠. 공공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사회적 개발을 위한 접근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시민자산은행이죠. 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립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법 제도의 패러다임은 이미 20년,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의 변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아마
두 번째와 관련된 게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누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그 건물들을 재미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정책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은 과연 뭘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는 국책연구원들이 하는 정책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 보고서들로 많이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근거 예상 감사 성과에 따라서 정책 연구들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욕망이나 의지나 실험이나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이게 정책 연구의 어떤 한 축을 좀 열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 연구의 가능성들을,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현장 연구의 가능성들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제도를 넘어서서 뭔가 생활 문화를 통해서 정책의 공공성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 제도를 통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성이나 뭔가를 강제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생활 문화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다면 뭔가 열린 공공성이나 자발적 공공성들을 정책 연구에 담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 공동체 주도의 실천 기반의 정책 연구로 대전환을 한다면 그 프로세스는 가장 먼저 내 안의 시민성들을 어떻게 자극할 거냐, 개개인들의 그것들이 연대해서 시민력이 확대되고, 그 시민력이 힘을 가질 때에 결과적으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의 민주성들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가 사회적 변화 안에 정책 과제로서의 글로벌 어젠다가 아니라 일상의 로컬 차원에서 실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우리가 요즘 강조하는 도시에서의 어떤 회복력들을 공동체 단위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마 이런 시민 공동체 주도의 뭐 자산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